그토록 짓밟고 내쫓고 없애려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친아들이었어요. 채화영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소리를 지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채화영이 30년 넘게 버리고 지워버리려 했던 강백호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아들이라는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 이 한 장면 하나로 첫 번째 남자를 관통하는 모든 복선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렸어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전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뜯어볼 거예요. 중간에 뇌피셜도 엄청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장미와 강백호 그리고 경찰들이 현장을 완전히 포위하는 장면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요. 드디어 채화영과 이강혁이 코너에 몰리는 순간이 오나 싶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정말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마서린 병원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끝까지 발뺌을 하거든요. 손에 잡힐 것 같았던 증거들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 시청자로서는 정말 속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도 빠져나가는 거야? 하고 채널을 돌리고 싶어질 정도였는데 바로 그 순간 이 드라마가 기가 막힌 카드를 꺼내요. 마대창 회장이 직접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등장이 아니라 정숙희와의 친자 유전자 확인서를 손에 쥐고 나타나요. 이 장면은 정말 극적이에요. 그간 마 회장은 드라마 내내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번번이 악인들의 방해로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왔잖아요. 그 오랜 기다림이 한 장면에서 모두 폭발하는 거죠. 마 회장이 채화영 일당을 향해 내뱉는 말의 무게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신의 딸이 살해 위기에 처했고 그 딸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아버지의 30년 묵은 한과 슬픔과 경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 뒤에는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깊은 상실감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정숙희. 이 장면에서 정숙희의 감정선이 정말 압권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가 단순한 DNA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어릴 때 베넷 저고리에 새겨졌던 네잎클로버 자수. 논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유전자 확인서가 뇌에게 하는 말이라면 그 자수는 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숙희가 단순히 내가 40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어딘가 공허했던 자기 자신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으로 연출된 거거든요. 마 회장과 숙희가 3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 아무 말 없이도 전달되는 그 감정의 무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눈물 한 줄기가 지금껏 이 드라마가 쌓아온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한편 이 모든 감동적인 상봉 장면의 그늘 아래 강준호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자몽 알레르기 유전자라는 아주 작은 실마리와 과거 영화원 기록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해요. 강준호가 이 단서들을 추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드림그룹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탐욕. 그 탐욕이 이제 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백호가 채화영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강준호는 서서히 광기에 사로잡혀요. 흥미로운 건 강준호가 그 진실을 자기 손으로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수록 그의 기반이 무너질 텐데도 그걸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이건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인간의 말로를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악인 진영이 완전히 내부 분열을 시작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 분열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파멸로 끌고 내려가는 진흙탕 전쟁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정숙희가 40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면서 채화영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려요. 그동안 드림그룹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아왔는데 그 자리의 법적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거죠. 상속구도 자체가 뒤집히는 거예요. 채화영이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참 전형적으로 그녀다워요.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강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해요. 지금껏 공범이었던 사람을 단숨에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장면에서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녀에게 사람은 언제나 수단이었고 이강혁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강혁은 순순히 당하지 않아요. 배신감을 느낀 이강혁이 뒤돌아서는 장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반전 중 하나예요.
그는 비자금 300억의 행방과 서린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형수술 강제 집행을 최화영이 직접 교사했다는 증거를 경찰에 넘겨요. 악인이 악인을 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데 이 장면이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이유는 이강혁이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살길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두 사람 모두 더럽고 그 더러운 싸움 속에서 진실이 조각조각 흘러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파트의 진짜 폭탄은 따로 있어요. 강준호가 마침내 그 진실에 도달해요. 강백호가 마동석과 최화영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강혁의 손에 버려졌던 진짜 마동석의 아들이라는 것. 준호의 눈앞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 순간 시청자인 우리도 동시에 모든 걸 이해하게 돼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강백호가 드림그룹의 진짜 핏줄이었다는 것. 이건 강준호 개인의 비극이기도 해요. 그는 평생 진짜를 밀어내고 가짜 자리를 지키려 했던 거거든요. 그 인생의 허무함이 한 줄로 요약되는 순간이에요. 준호가 최화영을 향해 내뱉는 말의 뉘앙스가 정말 묘하게 설정돼 있어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당신이 버린 진짜 아들이 결국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처럼 들리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 파멸 앞에 함께 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최화영에게 칼을 꽂는 느낌이에요. 최화영의 반응이 압도적이에요. 그 어떤 음모도 어떤 배신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가 이 한 가지 진실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요. 강백호를 향한 그녀의 감정이 공포와 죄책감과 충격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로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화영이 강백호가 친아들이라는 걸 어딘가에서는 이미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를 더 극단적으로 밀어내려 했던 건 아닐까요? 댓글로 생각 나눠주세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어지는 전개는 이 드라마가 그려온 악의 얼굴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형태를 보여줘요. 최화영은 강백호가 친아들이라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이 멘탈 붕괴가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거든요. 탐욕은 이미 그녀 안에서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멈추는 방법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게 이 캐릭터의 가장 비극적인 면이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그래서 최화영과 강준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드림호텔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마지막으로 빼돌리고 해외로 밀항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파멸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가지려는 거예요. 이건 악인의 최후 발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비극이기도 해요. 그들은 결국 사람 없이 돈만 가지고 도망치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처음부터 이미 막혀 있었어요. 오장미와 강백호, 그리고 마흔애로 되찾은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치밀한 복수극을 지휘해온 정숙희. 이 세 사람이 이미 밀항 현장과 자금 세탁 루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봉쇄해 놓은 거예요.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악인이 잡혔다는 통쾌함을 넘어서요. 오랫동안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였다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이거든요. 특히 정숙희의 행동 방식이 돋보여요. 기억을 되찾은 이후 그녀는 감정적으로 복수에 달려드는 방식이 아니라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시스템을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택해요. 이건 오랫동안 억울함을 겪으면서 길러진 생존 지능이에요. 그리고 그 지능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죠. 한영자 역시 이 복수의 큰 축을 담당해요. 이강혁이 무언가를 털어놓는 장면에서 한영자가 목적을 가지고 그를 유도했고 그 결정적인 자백을 담은 녹취록을 경찰에 넘겨요. 한영자는 이 드라마에서 내내 다소 흔들리는 인물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복수의 쐐기를 박는 마지막 일격이죠. 그런데 이 파트에서 가장 긴장되는 장면은 따로 있어요. 막다른 길에 몰린 강준호가 오장미를 인질로 잡아요. 이 장면이 단순한 스릴러적 클리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순간의 의미는 훨씬 깊어요. 강준호가 오장미를 인질로 삼은 건 강백호에게 가장 아픈 곳을 마지막으로 건드린 거예요. 돈도 권력도 이미 다 잃은 상황에서 남은 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뿐이었던 거죠. 그게 강준호라는 인간의 마지막 민낯이에요.
이 장면은 동시에 강백호라는 인물의 진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기도 해요. 이 장면에서 강백호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호가 오장미를 인질로 잡은 건 계획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절박한 행동이었을까요?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최종 파트예요. 강준호의 인질극이 마무리되고 그 팽팽한 긴장감의 연장선에서 시작돼요. 강백호가 몸을 던져 오장미를 구해내는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압축하는 순간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했거든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반복되고 주변에서 계속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고 실제로 위기도 무수히 많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뚫고 강백호가 오장미를 위해 몸을 던지는 그 한 장면은 말 한마디보다 훨씬 강력하게 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전달해요. 드라마적으로 정말 잘 설계된 장면이에요. 강준호와 이강혁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요. 강준호라는 인물은 드라마 내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선명한 악인이었어요. 욕망에 충실하고 그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도구화하면서도 스스로는 당당하다고 믿는 인간. 그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장면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삶의 필연적인 결말처럼 느껴져요. 이강혁은 처음부터 최화영의 꼭두각시 같은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악을 저질렀지만 그 악의 구조 속에서 최화영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죠. 배신을 당한 뒤 혼자 살겠다고 최화영을 고발했지만 결국 자기도 같이 끌려 내려가요. 이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최화영의 최후. 이 장면 설계가 정말 탁월해요. 최화영이 도주하던 중에 스스로 무너지는 장소가 단순한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과거에 정숙희를 밀어뜨렸던 폭포 벼랑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최화영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의 환각에 시달려요. 이 설정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최화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던 죄책감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장소에서 결국 그녀를 따라잡은 거예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방식도 의미가 있어요. 도망치는데 실패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환각 앞에서 무너진 채로 잡히는 거거든요. 법의 심판 이전에 이미 스스로에 의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법정에서 세 사람 모두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이 드라마는 악인들에게 어중간한 결말을 주지 않아요. 완벽한 파멸이에요. 시청자로서 굉장히 속 시원한 결말이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여운처럼 남는 결말이기도 해요. 시간이 흐른 뒤의 장면들이 정말 따뜻해요. 드림그룹이 마흔의 정숙희와 최대 주주 최하준 강백호에게 온전히 돌아와요. 진짜 주인에게 돌아온 그룹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오랫동안 가짜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드디어 진짜들이 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장미와 강백호의 결혼식. 마 회장의 축복 속에서 올리는 이 결혼식 장면은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서요. 마 회장 입장에서는 잃었던 딸을 찾은 감격과 그 딸이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겹치는 장면이에요. 이 노인의 눈물 한 줄기에 이 드라마 전체의 감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꿈속에서 설인이 장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사라지는 장면. 설인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존재였어요. 억울하게 희생됐고 그 죽음이 이 모든 복수극의 출발점이 됐죠. 장미가 행복해진 순간에 설인이 웃으며 사라지는 건 이제 됐어. 이제 잘 살아라는 말 없는 이별이에요. 남은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기쁘게 떠나는 이 장면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강백호와 장미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가짜는 진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이 한 줄이 이 드라마 전체를 요약해요.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최화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최화영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그녀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꾸준히 보여주거든요. 물론 그게 그녀의 악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해의 여지를 줘요. 최화영이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결핍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공포가 그녀를 평생 움직인 동력이었어요. 드림그룹 자체보다도 드림그룹이 상징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더 컸던 거예요. 강백호가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채화영에게 왜 그토록 치명적이었는지가 이 지점에서 이해가 돼요. 그녀는 자기 탐욕을 위해 가장 소중해야 할 존재를 스스로 버렸고 그 존재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이건 트라우마도 죄책감도 아닌 완전한 아이러니예요. 탐욕이 만들어낸 최악의 아이러니. 채화영이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멈추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그냥 놓아주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손에 쥔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방식으로 생존을 배웠기 때문에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소멸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게 결국 그녀의 파멸이기도 해요. 손에 쥔 것에 집착하느라 이미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을 영영 되찾지 못한 채로 법의 심판대에 선 거거든요. 정숙희, 아니 마은혜의 이야기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축이에요. 그녀가 드라마 내내 어딘가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뿌리가 없었으니까요.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베넷 저고리의 자수를 보는 순간 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장면. 이건 단순한 극적 장치가 아니에요. 정체성이란 게 논리와 증거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몸 깊이 새겨진 기억과 감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정숙희가 이후에 복수극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의미가 깊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시스템을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 이건 30년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길러낸 지혜예요. 누군가가 해준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 완성한 복수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강백호라는 인물의 가장 큰 매력은 억울함을 억울함으로만 품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진짜였어요. 드림그룹의 진짜 핏줄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진짜였어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탐욕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오장미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 이 드라마가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기는 건 단순히 혈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진짜 것들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강백호가 드림그룹을 되찾은 건 피가 진짜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해석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뇌피셜 코너를 진행해 볼게요. 만약 이 드라마가 스핀오프 또는 시즌2로 이어진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지 제 개인적인 예측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짜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말 그대로 완전한 상상의 영역이에요. 참고만 해주세요. 강준호는 교도소 안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이 드라마에서 그가 보여준 집착과 광기는 단순히 드림그룹 때문이 아니었어요. 강백호가 진짜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론적인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만약 시즌2가 있다면 강준호는 감옥 안에서 강백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집착을 키워갈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 심어둔 인물을 통해 강백호와 오장미의 결혼 생활을 흔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때 핵심 복선은 강준호가 그동안 드림그룹 내부에 숨겨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와 비밀 계좌예요. 비자금 300억이 이강혁을 통해 경찰에 알려졌지만 강준호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별도의 자금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강준호의 행동 패턴에 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꺼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항상 하나를 숨겨놓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과감한 상상인데요. 채화영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맥과 비자금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요. 만약 채화영이 복역 중에 강백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채화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강백호에게 먼저 접촉을 시도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흥미로운 건 강백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채화영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환각에 시달렸던 장면에서 와요.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그런 환각을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어딘가에 죄책감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씨앗이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더 이상 탐욕으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그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건 완전히 제 상상이에요.
드라마가 워낙 완결성 있게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시즌 2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상상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남자는 출생의 비밀, 복수, 재벌가의 암투라는 굉장히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비슷한 소재의 다른 드라마와 달랐던 건 악인들에게도 인간적인 결을 부여했다는 점이에요. 최화영은 단순히 나쁜 여자가 아니었고 강준호도 그냥 욕심 많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기 나름의 논리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논리와 공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고 그 결과가 이 드라마였던 거죠. 반면 선한 인물들, 정숙희와 강백호, 오장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선하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오해하고 실수하면서도 결국 진짜에 가까운 선택을 해나갔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마지막 해피엔딩이 진짜처럼 느껴진 거예요. 마지막에 설인이 웃으며 사라지는 장면.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렬한 장면이에요. 억울하게 희생됐던 사람이 남은 사람의 행복을 확인하고 편안히 가는 것. 그게 이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가짜는 결국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진짜 것들을 얻는다는 것. 드라마가 이렇게 완결됐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최화영은 감옥 안에서 결국 강백호가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진실조차 거부하며 자신을 탐욕의 논리 안에 가둬버릴까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질문만큼은 여운으로 남아요. 진짜를 외면한 채 가짜를 붙잡다 파멸한 사람이 이제 진짜와 마주하는데 남은 인생을 써야 하는 것. 어쩌면 그게 최화영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심판일지도 몰라요.